사이버안보연구소의 세션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곧 세션을 시작하기 때문에 밖에 계신 분들은 안쪽으로 들어와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분이 들어오시는 동안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버안보연구소의 브레이크아웃 세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연구소 부소장 이화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사이버안보연구소는 유관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촉진하여 사이버안보 정책에 대해 수평적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비영리 연구소입니다. 먼저 세션 앞서 46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현재 사이버안보연구소 대표로 계신 정경두 장관님의 간단한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리에임 2024 우리 사이버안보연구소가 주관하는 브레이크아웃 세션에 참석하신 모든 국내외 기빈 여러분, 참가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부터 해서 롯데호텔에서 개막식부터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이 참가자들의 발제, 토론의 주요 내용이 인공지능, 즉 AI의 기술이 우리 전 분야,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다 앞으로 지속 확산될 것이다. 특히 우리 군사 분야에서는 더더욱 많은 분야에 확산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특히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우리 군에 이 AI 기술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정말 지휘관 참모들이 올바른 그런 지휘 결심을 하지 않으면은 전쟁을 억제하면서 평화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전쟁 상황을 굉장히 악화시킬 수도 있는 굉장히 그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AI 적용을 우리가 얼마나 앞으로 신중하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각종 데이터를 센싱해서 그걸 알고리즘으로 엮어서 지휘 결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데이터 자료에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사이버 해킹의 위험성이라든지 잘못된 오류의 정보들이 들어갔을 때는 얼마만큼 위험 요소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아주 정확한 그런 올바른 데이터로
사이버 보안이 확실히 유지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중요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금일 우리 사이버 안보 연구소에서 준비한 이 브레이크아웃 세션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이렇게 들어주시고 앞으로 우리 전 세계 평화 유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유지, 평화를 지속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사는 영어가 공식 언어이고 편의상 한국어, 영어 일방향 동시 통역만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널은 일본어로 활용하고 있고 여러분께서 세션에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단체 사진 촬영부터 하겠습니다. 좌석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앞쪽에 다 이렇게 나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사이버전에서 롤플레잉 기법과 뉴 게임 이론을 적용하여 AI 어드바이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세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션 시작을 위해 좌장이신 전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현재 아주대학교 연구 교수님이신 이원태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그냥 바로 시작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AM 2024 첫날 오후 브레이크 세션 NCSL 세션입니다. AI and Cybersecurity in the Military Sector, the Use of Responsible AI in Cyber Wars 이라는 주제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세션 좌장을 맡은 방금 소개받은 아주대학교 사이버 보안학과에 있는 이원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Thank you.
저희 세션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AI의 군사적 이용이 게임 이론이라는 또는 롤플레잉 게임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게임 이론에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 특히 전략적 의사결정 모델링 하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유용하게 이제 작용한다.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을 사람, 즉 군인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AI 운용 방법론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AI를 군사 전략적 의사결정 수단으로 활용했을 때의 기능적, 기술적 유용성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한계점, 부작용에 대한 윤리적, 법적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번 세션에서는 한국어와 영어가 좀 혼용돼서 진행되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패널과 이제 청중 여러분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동시 통역기를 잘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세션은 리AM 전용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고요. 본 세션 주관 기관인 사이버안보연구소 유튜브 채널로도 실시간 방송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조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패널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면 간단히 목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세션의 전체적인 논의 방향을 발표해 주실 기조 발제자이신 서울시 디지털 정책을 이끌고 계신 이상용 디지털 수석입니다. 토론자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코그나이트 소프트웨어 한국 디렉터 알렉산더 균용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 한국에서 민간 분야의 유일한 사이버 안보 연구기관,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출범한 사이버 안보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이진 소장님입니다. 세 번째 토론자는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위원이시고요. 법무법인 린의 대표이신 구태원 변호사이십니다. 오늘 세션에서 좋은 발표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상혁 디지털 수석으로부터 기조 발제를 듣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다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의 디지털 수석 이상용입니다. 제가 이제 발제를 맡아서 지금 이 전체적인 세션들을 어떤 부분을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할 텐데요. 그게 지금 현재의 이런 군사적인 AI 이용에 대한 것들을 관련해서 AI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고 또 군사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쭉 발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민간에서 얘기하는 AI 기술에 대해서 좀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아마 이게 최근 그 민간에서 가장 핫하게 이루어지는 글로벌 회사들에 대한 한 5가지 세션이 최근 몇 개월 동안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물론 당장 이러한 부분 이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활용되어 있는 다른 회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글로벌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큰 5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5개에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에이전트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해서 나만의 비서를 두고 그것들을 어떻게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분명히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멀티모달입니다. 영상과 실제적인 사진들을 어떻게 빠르게 인식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핵심이 되어 있는 거죠. 먼저 오픈 API와 구글이 서로 간에 하루 만에 이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내용의 핵심을 보면은 이제 오픈 API는 음성에 대한 초점이 되게 많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과 동일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 지금 이 5월달에 발표된 GPT-4.5에 대해서 발표했던 핵심 부분은 약 반응 속도가 2초였던 오픈 API의 챗 GPT를 0.2초로 당겼습니다. 0.2초란 소리면 사람과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소리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다는 건 끼어들기도 되고 중간에 말을 인터럽트 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사람과의 대화 가능하게 해줬다. 이게 대가 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오픈 API와 구글이 마찬가지지만 멀티모달의 기술들이 확실히 발달을 시켜준 겁니다. 그런 멀티모달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영상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 시연을 할 때 보면은 구글에서 시연할 때 보면은 이제 핸드폰을 켜고 쭉 돌아다니면서 앞에 있는 사람의 표정이 어떠니 그랬더니 인식을 해서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특이한 점이 쭉 화면을 보여주다가 아까 내가 안경이 어디 있었는데 안경 어디 있었니 하니까 얘가 다 기억을 해서 안경 아까 그 세 번째 테이블 위에 있었어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만큼에 대한 인식률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고요. 결국은 이러한 기술들이 영상에 대한 멀티모달을 되게 핵심적으로 발표했고요. 이건 군사적인 이용에서도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나와 있던 것이 바로 한 달 후에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입니다. 이런 코파일럿의 기술들은 어떤 기술이냐면은 나의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액션을 기록한다입니다. 과거에 CPU를 쓰던 인텔 칩을 벗어나서 퀄컴 NPU 칩을 사용해서 나의 AI로서의 에이전트에서 반응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에 핵심 기능들이 뭐냐면 리콜이라는 기능입니다. 나의 모든 기능을 다 기록한다. 그렇게 해서 내가 물어봤을 때 어떤 행동을 해줬는지 다 알 거고요. 새로 나온 윈도우에서 다 지원을 하는 기술들이 발달돼 있습니다. MS에 야심차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건 뭐와 관련돼 있냐? 보안 문제와 관련돼 있습니다. 결국 나의 행동 모두를 기록하니까 어떻게 되냐 이슈가 많았고요. 이 리콜 기능을 옵션으로 전환해놓고 하다가 다음 주에 테스트가 다 진행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애플은 기본적으로 플랫폼부터 모든 디바이스까지 완벽히 자랑하는데 AI 좀 뒤처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뒤처진 AI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애플은 챗GPT랑 협력해서 모든 것을 쉬리와 통합하는 기술. 그래서 내가 질문하면은 쉬리가 대답해 주는데 약간 시연이 좀 애매했어요. AI 인텔리전트라고 해서 AI라고 그랬는데 애플이 결국은 쉬리한테 넘기는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애플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가져갈 겁니다. 마지막은 메타가 왜 중요하냐면 오픈 소스로 전체적인 공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장악력은 엄청 많을 거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군사에서 AI가 어떤 부분이 사용됐냐를 좀 보면요. 제가 두 개로 분명했습니다. 하나가 판별 AI 기술과 두 번째는 생성 AI 기술입니다. 물론 챗GPT가 나와서 생성 AI 기술이 다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은 판별 AI 기술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됐고요. 결국 우크라이나 전이나 지금 이스라엘 전에서 많이 활용된 건 이미지 인식 기술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미지를 빠르게 인식해서 AI가 판별해 놓고 그것들을 분석할 수 있느냐. 지금 보면은 1000억 개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분석할 수 있느냐. 꼭 적기를 분석하는 것도 있겠지만 전장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지고 피해 분석도 다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서 다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결국은 적외도 위성입니다. 적외도 위성인데 미국과 중국이 지금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스타링크에 6,000개 이상의 적외도 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좁혀질 거고 이 적외도 위성에 대한 것들은 한국에서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가장 최첨단 기술이기 때문이죠. 뒤에서 보면은 미국에서는 2017년부터 메이븐 프로젝트를 해서 AI를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것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이미지 판단 기술을 많이 진보해 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이용으로 인해서 미국은 앞서가고 있고요. 이스라엘에서는 하피돈이라는 걸 해서 실제 드론 공격을 실제적인 전장에서 사용할 때 정밀 타격에 의해서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뒤에 세션에서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른쪽에 의한 생성형 AI. 이제 생성을 시켜서 어떤 이미지 메이킹 기술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왼쪽에 보면 정밀 타겟을 이용하는 분석도 다 생성 AI로 갑니다. 그래서 사이버에 관련돼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가짜 영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또 그록2라는 것을 발표해서 그록2가 아무 제약 없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딥페이크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파간다라고 해서 실제 이미지전 어떻게 해서 심리전을 이용할 거냐 하는 부분도 가장 핵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현재 미래 전장 기술은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부분이 제일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러한 핵심 기술에 대한 발표가 오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인이죠. 이제 무인으로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무인 기술들이 이루어질 거고요. 정밀 타겟을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정밀 타겟과 리모트 타겟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정확성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그런 데이터의 정확성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이고 그 데이터의 정확성을 이용해서 드론에 대한 테크놀로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드론 공격을 통해서 무인으로.
좀 더 미래적인 얘기겠지만 결국은 미래에 대해서는 로보틱스란 성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지금 테슬라에 대한 로봇은 군사의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 기술로도 많이 연구되고 있고 벌써 투입되는 것들이 미국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AI와 휴먼의 어떤 티밍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하는 것들이 미래의 분명한 테크놀로지 기술로 활동을 할 거고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결국 전장에서의 승리가 이루어질 것은 불보듯 분명히 뻔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디시전 메이킹을 결정할 수 있고 의사결정을 전장에서 지휘관이 할 수 있느냐를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시전 메이킹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고 효과적인 데이터를 사용하고 그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데이터의 수집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고 그것을 어떻게 안전으로 보장할 거냐 또 그 데이터를 AI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포맷으로 가장 빠르게 변환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시전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컬렉션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오늘에 대한 데이터 핵심에 대한 내용이 디시션에서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리얼한 데이터를 불러서 정확히 판단할 거냐 내용들이 오늘 세부적으로 나올 내용들입니다. 또한 그 리얼타임 데이터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분석을 할 거냐 분석하는 기술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게임 이론이나 하는 것들이 세 번째 세션에서 발표될 내용입니다. 그 디시전을 하기 위한 각각의 지휘관들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나온 세션들에서 얘기가 될 거고요. 그것들을 비주얼라이징 시켜서 볼 수 있는 화면에서 볼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와 별개로 다른 고려 사항이 뭐가 있을게요? 앞에도 얘기됐지만 윤리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이슈를 통해서 이 AI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하고 현재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용한 상태에서 군사적으로 문제가 없을 부분이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게임 이론에 대한 것들을 좀 구체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오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결정을 위한 판단을 위한 어떻게 메시지를 주고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할 거냐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와 좀 다르게 얘기하려면 결국은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AI를 쓰면 안 됩니다. 왜? AI에 대한 것들은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트랜스포머라는 이론으로 AI가 모두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 트랜스포머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지금은 AI는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군사적인 목적에서는 정밀 타격이 이루어지고 정확한 타격이 이루어지면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현재 AI 기술에 의한 트랜스포머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군내에서도 마찬가지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론이 바로 랭귀지 모델과 RAG라는 형태의 모델입니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군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군사적인 것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결국 이 모습은 뭐냐면은 날리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앞단에서 랭귀지 모델을 쓰는 기술입니다. 기업에서도 왜 이런 부분을 쓰게 되냐면은 지금 글로벌 회사들은 수많은 하드웨어 장비를 써서 많은 돈을 투입하는데 그만한 도입을 투여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결국은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LLM을 스몰 LLM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작은 LLM으로 만들고 뒷단에서 벡터DB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장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이 모델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 기존에 있는 완전 랭귀지 모델 형태에다가 뒷단에 벡터DB를 사용한 안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것들을 AI로 어떻게 잘 표현해주고 발화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델들이 기업이나 군에서도 똑같이 연구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와 번개서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전작에서는 통신이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온디바이스 AI, 결국 디바이스에서 AI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러면 하드웨어가 초소형화되고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AI 회사들은 반도체 설계가 들어가는 거고 그 반도체 설계를 TSMC나 삼성에 맡겨서 파운드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온디바이스 AI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도 스몰화돼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앞에 나오는 모든 전장에서의 미래 기술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잘 이루어질 거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 세 가지 세션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퀴농의 이야기는 이제 실제적으로 전장에서의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할 거고 그 시뮬레이션 실제 했던 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고 실제 사례를 어떻게 할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얘기하는 하나의 세션이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실제적으로 게임 이론을 통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 모델들을 가져갈 것이냐, 그 의사결정의 모델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고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 데이터를 정확히 판단할 거냐 하는 건데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기술들을 어디까지 됐고 했던 내용들을 아마 얘기가 될 거고요.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윤리적인 법 이슈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법 이슈에서 현재 있는 법들이 어떻게 결정되어 있는 상태고 그 법에 따라서 가장 문제점이 뭔지를 얘기하는 이러한 세션으로 동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세 개의 세션에서 현재는 약간 미래적인 얘기도 많이 첨가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첫 화면에서 보여줬던 것이 바로 현재의 모델에 대해서 현재 지금 구축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뒤쪽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약간 미래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 세션에서는 약간 현재와 미래를 다 섞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미래를 보는 그런 분명히 큰 카테고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내용에서 미래를 어떤 전장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거냐 하는 내용들이 오늘 다음 세션에서 쭉 진행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발제를 마치고 우리 다음 세션에서 아주 디베이트를 통해서 좋은 내용을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영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영 수석은 AI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원래는 사이버보안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AI의 어떤 군사적 이용에 앞서서 어떤 책임 있는 설계, 그다음에 윤리적인 어떤 얼라이먼트 이런 어떤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알렉산더 균형이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Okay. So I will. I'm sorry, my Korean is still very little, so I will speak English for the next 15 minutes, where I will be presenting. So I will be presenting about modeling AI system for military, modeling from simulator to the battlefield. So we'll take some real example from the grounds and how we can evaluate them to be on the fields and what we can see in the next generations. So today we see that to start the collection of the data, especially from the cyberspace, we need to collect many type of data. Many type of data from the intelligence fields, so you can start from what we call GeoInt. All different type of intelligence, from images, from satellite, from geolocalizations, we are able to collect all of this data. From SIGINT, what we call single intelligence. Single intelligence, for example, from mobile communications, from sensors on the ground, tactical systems, then we need to collect all of them. It can be also OSINT, open source intelligence, collecting all these informations and putting them together in the collections. But when we can see, today we started from 2G, 3G, 4G, 5G satellite, many satellite today, there is many data. How we can find what is regular, what is the threats? And this is this one that we want to find. Maybe it's the 0.01% of the threat, but how we analyze it without AI? This is very difficult because there is so much data that we need very specific AI to be able to find the threats today.
So the data will keep on growing. So we see more and more things coming, and this is where we need to have smarter and smarter investigation systems to be able to find them. When we see them first, we need to integrate all this data together. Today, there is many silos, many single data, single systems, but at the end, we want to have a full picture, one full picture integrated all together, and have the AI running on it to be able to quickly see the profile, quickly understand, link them together to really have the full picture in one click. And this is today what we are targeting to do, not to integrate the data one by one, but to try to integrate all different type of sensor, integrate them, of course, according to the different safety and security requirements by different governments, but to try to have a full visibility. And then to have the system, to try to reasoning, to think like a humans, how I would do investigations, how would I start my investigations. So to start to think and to help for the investigation by itself, to try to generate what we call actionable or specific informations to guide for the investigations. It could be basic alerts, it could be visualizations, it could be a profile. And then we can see something suspicious that the persons will be able to see and to start to make the decisions. Okay, now we need to act. We see, let's say, 50 vehicles has been moving the last one day. We need to make a move from our army or from our military. So this is where we need to have threat assessment, but also strategic decisions based on all this information that we have. Then we can move our different military. So when we see it, we have 5 different kinds of capability that we see. First is the locations. Location is very important on the ground for military to be able to locate the enemy, but to locate our own troop as well. So we can decide how to move them, where they are predicting to be, and how they are moving. The second one is the intentions. If I can see that the peoples are gathering in the next 5 days, or they are coming from the last 2 days in the specific location, there might be some activities in this area. So we can understand, based on the movements, the intentions, on what the enemy would like to do. So I can predict, and I can maybe counter it in advance to be able to see what will be going on. I want also to see the capability. They are bringing 50 tanks. They are bringing defense missile. So they are not going to do the same type of activity. So if I can see, based on their intention and their capability, I can even counter them much easier to be able to understand what will be going on. Then I can predict from my things. The indicator, is it really good times? Is it a medium times? What type of investigations that I can do? So this is also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is it high security, medium security, low security? So we can define based on the indicator how we want to move. And of course the competence, what type of response that we want to act based on the intentions and the capability. So this is basically the five vectors that we are investigating. So we are trying to create AI to be able to respond in a timely manner to all these informations. When we saw this morning, I saw different ministers talking about these 2 types of AI, especially about reliability and responsiveness. So here I discuss it a bit different one. The first one is what I call predictions. Predictions to be able to have reliable AI, because it's very important. So to have all the previous data, to have all the different history data to build a model, to build the AI, to be able to predict accurate or reliable predictions. Because if we have reliable predictions, then we will be able to understand and probably the AI to predict. But to predict, this is the first thing. We can predict maybe what will be in the future, but how we want to make the decision based on these predictions. So we also need a specific AI to be responsible, to give the right decisions, to be able to react to the predictions. So we can know based on the type of polarization, altitudes, prioritizations, then we need to give capable decisions, but the decisions cannot be today AI yet. It needs to be together by the humans and by the AI. Recommendations is possible, but today to have a full AI, then I think it will take some time, because the main things will be how we trust the AI. And this is what we'll be discussing after.
So first, to do the predictions, to do the decisions, and how can we gain trust on the AI? Because if I bring an AI today, is it the best AI? How I am sure there is an upgrade of the AI? It's still convenient for me, if it's still the right AI for me. So there is many upgrade every month, every weeks, I will say, of the AI. How should I validate all the different AI all the time? This is not possible. So we need to have a way on how we can trust the AI and how we can continue to trust this AI. And this is exactly how we are trying to predict. First is how we can trust AI, to be able to provide a way on how the AI is thinking, to describe on how is generated the different steps to help the investigator. The AI was thinking like this, that's why he gave this response. So to predict from the data, to make a plan to construct the response, and to give what he has executed, and to give the response with all the source. So I can start to think, okay, he has think like this, maybe this was the right things, maybe it was the wrong things, but at least I understand and I can trust the response from the AI based on what, not only the result, but how he was making the response about it. So here is just a simulation case from the training to the battlefield. So here I took the examples of Finland. So Finland is a country next to Russia. So here it will be just simulations that there is different type of resources in both of the sides, and how we can move the different resources based on the intentions, capability, indicators, and competence. So here, first, we need to gain the strategic and operational view of all our troops, but also the other side. Then when we can see how they are moving, then we can see the visual trends, the visual intents, the capability, competence from each part of the military. Then we can understand, okay, in the last 5 days, they have been very active. They have not been very active in this area. They have been moving from up to south. They have been moving to the east, to the west. So I can understand more and more informations. So here, this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intent, the capability, and the competence from the enemy, but also from our side on how we have moved to all these different responses. This can be done with all the data and visualized by the AIs and understanding our movement as well. Then we identify not only what we are doing, but also the potential course, the rivers, how they are going to move. So we can see they are moving from east to west. So most likely they will move to another trajectory. So we can move based on these geolocations to understand how they deploy, how they are moving, and what type of actions can be done to counter all these informations. And this can be done automatically with AI to see what and predict how they are going to move. To make the decisions, it can be doing some recommendations on what should be done to counter it. And of course, all of this is using AI for predictions, AI for decisions, but there is many AI single engines to be able to be used, from video analytics, image analytics, text analytics, audio analytics. So there is many single engines using AI behind it that we can see. So the AI is very generic. We have engines, many different engines, but we have also the big predictions and decisions, which are more on the strategic levels to be able to help the military. But of course, all the specific engines help the investigations, not only to read, to listen all the time, but everything can be analyzed directly right inside the systems. And of course, this is just an example of contextual feeds that are coming, for example, from an image. It's not anymore an image. It's locations, is able to detect what is inside the pictures and what type of radar or what type of imagery, military equipments are inside. Then we can continue the investigations. It can be also from OSINT feeds, like a newspaper, and verifying directly on the ground if this is the truth. They are going to move to a different city. We are going to be on the grounds and see what is going. So the AI is validating all this information from the OSINT to the SIGINT to the UMINT on the grounds, all together. And of course, all of these are configurables, manually or automatically by the systems. So there is many different types of AI modelings, AI rules to be able to generate it, to be able to do it automatically.
And of course, investigation engines, so this is what I mentioned before, AI for audio, language, speech-to-text, voice recognitions, gender recognition, age recognition. So this is today what we can see more and more on the field, but starting to be developed. But the next one will be to help for predictions and decisions, which are still on the ground because the trust of the AI is still on the way. So AI for image, videos, I think are quite acceptable, but still, it needs to be validated to be fully sure about the data, because we don't want to have hallucinations or wrong data when we get it. But now imagine that you can ask, like what, just the questions. So here, this is based on the investigation today. But most of the people today, I want to see who is my enemy coming tomorrow. I want to have just the questions. I have what type of drones or UAV coming to Korea today. So I want to have one question. I want to ask the system one question in my language. Then I want to have the full understandings of the answer. So this is exactly what today we are moving to, like LLM, large language models, to be able to understand all these informations very quickly. So for examples, when we talk about asking questions, like what happens on, or what infrastructure did Russia hit? So it will take all the informations. It can be also like what happened on 11th of July. It can be in any language. The systems will start to think. So this is what we discuss. Here we have AI thinking to be able to see how the AI, the brain, is started to think behind it. It's taking different type of text, different type of dates, and try to analyze it. And it will not give you only the source, which is the result, but it will tell you how he was thinking, how he splits the different text, the different structure, to be able to give you the language and the response. And the response can be in any language at the end. If it's in Korean, the system will answer in Korean. If it's in English or in French, I'm French, it will be able to answer it in French directly. So this is very good capability, where today we are quick. We want to have quick response. We don't have time for the investigator to do it. We just have one question. I want to have a quick answer. And this is where we need AI, but we also need to trust the AI, because we don't know, we have AI, but we don't know if the answer is true and how we can validate this is true. So this is what we need to be validated. Like another example, so we have many documents, we intercept many documents, but how can we summarize it? Everything is in Arabic. So do we need to translate it and to do all this? Just simple question, summarize me in 10 lines all the summary of this information, of these documents. This is 30 milliseconds. This is very, very quick today. So this is where we can see much more advanced capability. We can see also in the time of investigation for example, Navy ships. Navy ships going to different illegal places. So I want to see any type of suspicious activity in my territory, coming from, for example, China. Then I can see, like this example was for Philippines, specific Navy ships coming to my territory. We know there is very big dispute in Southeast Asia, so we can see illegals, we can see also how the system was thinking about it, and also correlated with different SMS intercepted from these ships, different voice intercepted from these ships, so we have everything together. So we don't see any one. We see the full picture of why this Navy ship was suspicious, how he came, type of SMS. So you can see here, he was trying to do some launching rockets and what type of information he was talking about. And the last line is exactly the same. We have seen recently many UAVs crossings in the region. So we can see here, for example, around Japan, different UAV from SIGINT, intercepting from SIGINT, but it's not enough. We have clickings, we can see from the CCTV feeds, we can see what type of UAV, but still we recognize the type of UAV, then we can see the full profile, what it is. Then we can see in one click. So now I can just make a query on the 9th of September, what type of UAV came to my place. Foreign UAV, then we can see very quickly. So this is today's on how we can use to help the investigation. So first is to see the full picture. This is very important to be able to see the full picture, to leverage different type of intelligence, AI investigations, AI engines, but also predictions and decisions, and to use it in the responsible way.
because we don't want to overcome and we need to trust the AI on where it comes from. Thank you very much. This is the last slide for my presentation. Thank you. 네, 알렉산더 감사합니다. 알렉산더는 AI의 군사적 운용과 통제 가능성을 AI 신뢰성에서 이렇게 좀 찾는 것 같고, 마치 사이버 전쟁이 전개되는 어떤 상황을 보듯이 좀 전략적 시뮬레이션, 어떤 시나리오 기반으로 흥미롭게 설명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 토론은 우리 이진 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Shin and I'm head of the NCSL, and I will talking about building an AI-driven comprehensive battlefield command system for military decision making. Imagine a futuristic warfare system that play like a computer game out of the science fiction. That's what I'm going to present today. But let me be clear. The foundation of military AI is the massive amount of the real-time raw data. As you can see on this screen, the situation is changing in real time and generate a massive amount of data. Building this imaginary system require a lot of money, tremendous amount of resources too. But the presentation isn't about the system we are trying to build today, and face of the technology is accelerating every day. So I don't want to talking about the resources at this moment. Just imagine the futuristic military command center in the kind of science fiction movie. So AI can take over the traditional general staff roles, such like logistics, intelligence, operation, and communications. And AI staffs also co-work with the human staffs, providing a wide range of the information and option to human commanders. But we believe this could revolutionize military decision making, as we know. Now, let's take a look at how AI can revolutionize military command and control system. This is an overview of our imaginary system architecture. There are four main components. First, a real-time data ingestion. That real-time data ingestion module can collect all of the process, the massive amount of raw data, and also unstructured data from various sources. Second, role-playing AI agent, each specialized for the particular step role, same like a human steps. And third, all agents update with real-time data.
AI decision maker agent, it can aggregate data and advice from each role-playing agent. So, and apply modern game theoretic model to provide optimal recommendations. A human command interface is last. Human command interface that make recommendation, data visualization, and scenario result to human commander. So human commander can imagine what is the result of each actions. This integration system aims to enhance the decision making across all levels of the military commander, like from captain to the chief commander in chief. The foundation of our system is real-time data ingestion. We collect data from the wide range of sources, including satellite image and recon for real-time geospatial data, and tech hint, such like intercepted communication and electromagnetic detection, and also human for spies, defectors, and local resources. And another important source is OSINT, which analyze a variety of the public information, including social media and news. And OSINT getting more important than before. Finally, there are logist data about the supply chain and workforce. It's just an example. A lot of more information can be collected in real time. The raw data goes through several processing steps. First of all, need the cleansing, which filter out noise and irrelevant information, and structuring, which then convert the unstructured data. There are many kinds of data, many formation of data. We need to convert to the analyzable data format, and real-time update to keep the data set fresh. Now, let's look at our role-playing AI agent. This is very important part. You know, each of the role-specific AI agent using same data set, but not exactly same. Its raw data is same, but they using each role-specific data set they use. So something looks like a more dumb because it spends more money and more time and more resources, but it's very necessary information because each role of agent also need each role of the agent viewpoint, so they can collect data from each different viewpoint. So data set is everything for the role agent. The intelligent AI agent analyze data to provide insight on enemy capability and intentions. It uses machine learning to pattern recognition and apply game theory to modern modeling potential enemy strategies. The operational AI agent develop and recommend operational plan. It used reinforcement learning to simulate different scenario and apply game theoretic model to predict engagement in outcomes. The logist AI agent manages supply chain and resources. It used optimization algorithm and predictive analytics to ensure efficient resource use. Game theory helped it forecast the potentially supply line destructive. Communication AI agent manage battlefield communication. It use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for real-time analytics and modern information warfare scenario to predict and respond to cyber attack such as disinformation.
The heart of our system is AI decision maker agent. This higher level AI synthesizes input from all role-playing agents to provide comprehensive advice to human commanders. It performs data fusion to create a unified operational picture and use this to simulate multiple battlefield scenarios. After then, apply modern game theory to analysis to suggest strategy and effective tactical advice for each level of a human commander. A key feature is its ability to conduct role-playing simulation, assuming the perspective of both friendly and enemy commanders. This helps identify potential weakness in plan. However, its system is designed for human AI collaboration, so providing actionable insight, but human opinion is always important to decision-making process. Human command interface is very similar to strategic computer game, like Command and Conquer. From my age, we have many experience to play that game. Command and Conquer is very famous game for the boys. And from that game, it is showing everything about the battlefield situation. If you have experience play the game before, you can get it, how it looks like. Interface provides a clear, actionable information without overwhelming the commander. It displays real-time interactive maps showing troops movement and enemy position, and provide a visual presentation of the potential consequences of the different strategic choice. Dashboard also highlight the critical threat and recommendation action in real time. So from that game, I have to react at the right moment. If I'm not do that, I'm losing the game. The interface also include decision support tool like what-if analysis, allowing the commander to explore different scenario and recommendation engine that suggests the best course of the action based in real-time data and game theoretic analysis. However, final decision always remain with the human commander. Our system is designed to scale across the different command level, from tactical to strategic, and company commander level to the commander-in-chief. At the company commander level is focused to tactical decision, providing real-time intelligent data about near battlefield and suggest maneuver strategy. Battalion commander, it offers to advise on troop deployment and logistics management, balancing automation and deeper scenario analysis. At division commander level, it provides a comprehensive operational plan, including potential enemy counteraction and logistic implication. Corps commanders is big, and Corps commander can receive the strategic recommendation, including geopolitical consideration, and synthesizes from all subordinated unit. And military commander is the head of the military. Military commander get thread-wide decision support, including recommendation on joint operation with the alliance and alliance management too. Finally, the
commander-in-chief. In case of Korea, in case of Korea, is the president. The system provid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global military balance and economic impact and long-term geopolitical consequences, serving as strategic advisor on global security issues. While the system offers tremendous potential, we must address several challenges. We need robust encryption and strict access control to protect sensitive information, as we always do. And the AI decision must be explainable to ensure commander trust and provide transparency into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we are all here for the ethical consideration. We must ensure the AI doesn't operate itself without human oversight, especially in life and death situation. We also need to continue monitoring the prevent bias in the AI models. In conclusion, our AI-driven comprehensive battlefield command system represent the significant advancement in military decision-making. By integrating real-time data, each role-playing AI agent and game theory, we can provide optimal advice to military commanders. The collection and collaboration within AI and human decision maker enhance the speed, accuracy, and effectiveness of the military decision, potentially leading to more successful outcome in complex battlefield environment. As we look to the future, we envision increasingly sophisticated AI system working alongside human commanders, provide necessary support to navigate the complex of the modern warfare. This system is a crucial step toward the future, offering a robust framework for integrated AI into military decision-making process. Thank you for today.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 소장님 상상력이 참 재밌습니다. 그 AI 에이전트가 수행하는 전쟁에서 효과적인 어떤 명령 통제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신데 그래도 윤리적인 문제를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마지막 토론은 구태현 변호사님께서 윤리적인 규범적인 이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군사 작전에서 인공지능의 역할과 윤리적, 법적, 운영적 도전 과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AI가 현대 전쟁을 어떻게 혁신했는지, 그 사용에 따른 위험, 그리고 책임 있는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AI가 전쟁 전략에 통합되는 방식과 그 발전한 역할을 살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AI가 군사 작전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특히 사이버 보안에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요. 그 다음으로 실제 사례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군사적 맥락에서 AI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어서 AI를 전쟁에 사용하는 데 따른 윤리적 딜레마, 법적 과제들을 탐구할 예정입니다. 발표 후반부에서는 국제법을 AI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논의하고, 특히 책임 소재와 데이터 편향 문제를 중심으로 다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국제법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과 군사작전에서의 AI의 책임 있는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글로벌 규범 수립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AI는 군사작전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공격과 방어 전략 모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의 의사결정을 혁신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효율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과 함께 윤리적 딜레마와 법적 도전 과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AI를 책임감 있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키 포커스 에어리어스라고 가운데 표시해 놨는데요. AI가 군사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AI가 군사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제시하는 도전과 기회, 그리고 전쟁에서 AI 운용에 있어서 기술, 윤리, 국제법이 교차하는 부분,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 발표의 목표는 명확한데요. AI가 군사작전에 통합되는 과정에 관해서 살펴보고 거기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와 법적 책임을 논의한 후 군사 영역에서 AI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 협력과 법적 프레임워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AI는 전쟁의 양상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고 군대가 작전을 수행하고 계획하고 임무를 실행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AI는 물류, 정보 수집, 의사결정, 심지어 자율무기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현대 군사 전략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 이유는 AI가 실시간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AI 시스템은 전장 상황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위협을 식별하며 지휘관에게 실행 가능한 통찰을 제공하고, 그래서 더 빠르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또한 AI의 자율성 증가로 인해 자율무기 시스템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전투에 참여할 수 있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목표물을 식별하고 순간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기술은 전장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중요한 윤리적 그리고 법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AI 기반 드론과 감시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상황 인식, 대응 시간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사이버 방위에서의 AI 사용도 중요한 발전인데 AI 시스템은 인간 운영자보다 더 빠르게 사이버 위협을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과 함께 제기되는 도전 과제는 전쟁에서 자율적 의사결정이 가져오는 AI에 의한 자율적 의사결정이 가져오는 윤리적 문제,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그리고 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규제 시스템의 필요성입니다. 실제 AI가 사용한 군사작전에 사용된 사례들로 알려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프로젝트 메이슨 또는 이스라엘 하피 드론, 그리고 AI 기반 사이버 방어 시스템으로 논의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들이 더 많겠습니다만 이 정도가 AI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이 정확한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AI 사용이 사이버 안보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AI는 사이버 보안, 특히 군사 작전에서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적인 군사 작전에서 AI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선 논자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고 인간의 처리 능력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이 미처 의사결정을 할 틈도 없이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AI 시스템은 과거의 사이버 공격 패턴을 학습하고 미래의 위협을 예측하고 또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한데 몇 가지 우려 사항이 존재하는데요. AI 결정이 학습 데이터에 따라 달라지다 보니 데이터가 편향되거나 불완전하면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갈등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투명성 문제도 있는데요. 군사적 명령에서의 AI의 의사결정 반응이 설명 가능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AI가 내린 자동화된 결정을 설명하거나 신뢰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책임이 문제될 것이고, 이로 인해 AI가 사이버 전에서 책임감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어떻게 규제하고 모니터링할 건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바로 AI가 제기하는 윤리적 딜레마입니다. AI가 더 자율성을 가지게 되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AI를 활용해야 되는 국가들은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AI 시스템이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로 민간인 사상자와 같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경우 과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AI가 인간보다 더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인간이 가진 윤리적인 추론 그리고 판단, 상황에 대한 이해를 과연 갖추고 있는지 우리가 설명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국제법에서 중요한 비례성 원칙 그리고 구별의 원칙에 대한 적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AI가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비례성 원칙을 제대로 평가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또 국제법의 중요한 구별의 원칙에 있어서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별해야 되는데 AI 시스템이 과연 이를 제대로 판단하고 있을지 아직은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AI가 군사적 맥락에서 윤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제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고, AI를 사용함에 있어서 인간의 감독과 책임이 절대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AI 전쟁에서 법적 책임은, AI가 전쟁에서 사용될 때 법적 책임은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우려 중 하나가 바로 책임 문제인데요. AI 시스템이 전쟁에서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때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지가 불명확합니다. 이 AI 무기를 개발한 개발자입니까? 또는 이를 사용하는 군사 당국입니까? 아니면 이를 배치하도록 허용한 국가인가요? 특히 AI 기반 공격이 의도치 않은 민간인 사상자나 국제법, 특히 국제인도법 위반을 초래할 때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서 아직 국제법적으로는 명확한 규정이나 논의가 부족합니다. 또 AI 시스템이 구별 원칙과 비례성 원칙과 같은 전쟁법의 중요한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 문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구별에 대한 국제법 원칙은 전투원과 민간인을 명확히 구별해서 대응할 것을 요구하지만 AI 시스템이 실시간 전투 상황에서 인간보다 이를 더 잘 식별한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우리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비례성에 대한 국제법 원칙은 군사행동에 초래하는 피해와 군사적 이익 간의 균형을 요구하는데 AI가 그런 세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은 군사작전에서 AI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법적 프레임워크 개발을 필요로 합니다. AI를 전쟁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국제법을 적용하는 데 여러 가지 중요한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기존의 법적 프레임워크의 활용입니다. 예를 들어 제네바 협약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런 자율적인 무기 개발 이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법적 틀은 AI의 사용의 책임에 대해서 적절한 규제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제인도법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전투원과 민간인의 구별인데 혼란스러운 전쟁 상황에서 AI 무기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지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AI가 비례성 원칙에 대해서 적절히 준수할 수 있을지도 역시 의문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사이버 전쟁에서 책임의 귀속 문제인데요. AI 무기가 은밀한 사이버 작전에 사용하게 될수록 그 공격의 출처를 추적하고 책임 있는 당사자를 찾아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즉 누가 공격했는지 알 수 없는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과제들은 에이버를 사이버전에서 사용하는 복잡성을 다루어야 하는 국제법적인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주신 이제 데이터 편향성 문제도 큰데요. AI 시스템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신뢰성이 크게 의존하는데 이런 학습 데이터를 누가 사전에 검증한다든지 또는 투명하게 살펴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군사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이러한 목표물에 대한 식별, 그리고 특정 그룹에 대한 부당하게 차별 같은 것이 이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다면 AI가 인간의 의도와 상관없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편향된 데이터가 사용되는 AI 시스템은 인종, 지리적 또는 사회 정치적 요인에 기반한 편향된 결정을 내리어서 새로운 국제법적 긴장을 야기하고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적절히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AI를 군사작전에 사용할 때 국제협력이 너무나 필요한 것 같은데요. AI 기술이 야기하는 복잡한 문제를 한 나라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AI는 전쟁에서 국경을 초월하며 윤리적, 법적 그리고 안보 측면에서 글로벌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율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이버 방어 전략 그리고 정보 수집을 위한 AI 사용을 할 때
국제 협력이 없다면 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군비 경쟁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 협력이 군사적 맥락에서 AI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공통 표준과 규범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됩니다. UN, 나토 그리고 국제연합과 같은 곳에서 이미 전쟁에서 AI 기술의 투명성, 책임성, 통제권을 보장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방법에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례성 원칙이나 구별 원칙, 인간의 개입과 같은 국제법 준수를 보장할 메커니즘 개발도 포함됩니다. 이런 협력을 통해서만 군사적 AI의 사용이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AI가 계속해서 발전함에 따라 기존의 법적 틀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점을 제가 화면에 5가지 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AI가 전쟁에 사용할 때 자율성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 또 인간의 어느 정도로 개입할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AI 무기의 책임성에 대한 강력한 강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AI가 중대한 실수를 하는 국제법을 위반할 경우 이를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AI 무기 시스템은 비례성, 구별 그리고 생사 결정을 위한 인간의 통제 등 국제 인도법의 기본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AI가 군사작전이 깊이 통합됨에 따라 글로벌 규범과 규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군사 자산과 달리 AI 기술은 국경을 초월하고 배치될 수 있어 진정한 글로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표준화된 국제 프레임워크가 없다면 AI의 오용, 오남용 그리고 갈등 심화, 예기치 않은 결과 위험이 크게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성의 원칙, 그리고 투명성, 그리고 국제 인도법에 대한 준수, 그리고 여러 국제 기구들의 노력을 제가 이 장표에서 많이 강조를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군사적 맥락에서 AI 책임 있는 사용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AI 기술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AI 기술을 가진 몇몇 강대국과 나머지 나라들의 기술 격차가 매우 커져 있고요. 그것이 예전에 핵 무기 보유 또 이 확산에 따른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했던 상황과 매우 비슷해지고 있는데요. 결국 핵무기는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것으로 결국 안정적인 국제법적인 규제가 만들어졌습니다만 AI의 군사적 사용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트랙을 따르게 될 것인지 지금 아직은 많이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국가가 따를 수 있는 이러한 국제법적인 표준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협력이 매우 필수적이고 특히 AI 기술을 가진 강한 강대국일수록 이러한 협력을 이끌어 주시고 더욱더 참여해 주셔야 한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리에임을 통한 국제 협력의 지향점이기도 해서 굉장히 매우 중요한 논점들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 4분의 기조 발제와 토론을 모두 들었습니다. 4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좀 넉넉히 남을 줄 알았는데 거의 다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세션 주최 측에 좀 양해를 구해서 한 5분 정도 더 시간을 쓴다고 전제하고요. 여기 플로에 계신 청중들로부터 한 2개 정도의 질문을 받고자 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소속을 좀 밝혀주시고 혹시 패널 중에서 또 누구한테 질문하고 싶은지 그걸 또 지목해 주시면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습니까? 네, 저기 마이크 좀 주십시오. 네, 앉아서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혁신당의 정책특보 박경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당에서
이런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는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지금 마지막에 그 발제를 하셨던 구태현 그 강사님께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강사님께서 지금 현재 그 국제법적으로 이 현재 그 존재하는 국제법, 뭐 국제인도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 국제인도법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그 틀로 하는 것과 별도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예 맞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그 탈림 매뉴얼이라고 해서 2018년도에 해서 탈림 매뉴얼이 2.0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사실상 그 나토의 산하 기관이긴 하지만 그 국제법 학자들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틀은 만들어 놨다고 보고 있고 네네. 실제로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 부분이 또 여러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느 정도 그 기존에 있는 국제법에서 비례의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구별의 원칙도 포함이 돼 있고 또 자위권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그 확장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안 나오네요. 네, 지금 질문자 말씀, 정책특보님 말씀에 매우 동의하고요. 새로운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핵심인 것은 제가 오늘 강조했던 점은 무기가 발사할 때 예를 들어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 런칭을 하고 뭐 날아가서 공격이 이루어지고 결국 결과가 발생하는 단계를 이루어졌을 때 사실 기존의 무기들은 발사할 때 또는 사용할 때 이미 그 의도를 인간이 사용자인 국가가 의도하는 것으로 그 결과가 이루어질 텐데 이제 앞으로 자율화된 무기는 현장에 도착하거나 현장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게 이제 들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특정 국가가 뭐 어떤 군사적 행동을 할 때 사실 원격으로 다 보면서 예를 들면 드론이라고 할지라도 원격으로 보고 있으면서 커맨드 센터에서 사람이 의사결정을 내려서 사용하는 것은 AI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만 결국 책임은 사람이 지기 때문에 국제법적인 책임이 명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AI 무기가 현장에서 코맨드 센터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코맨드 센터의 도움을 받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때, 왜냐하면 이제는 앞으로 AI 무기 간의 전쟁이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결정이. 그럴 때는 사람의 의사결정을 기다리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 그러면 늦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율적으로 현장에서 최적의 판단을 통해서 작동 여부를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 국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진 않아서 이런 새로운 국면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편향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 데이터가 사람의 개입이 있을 때에 또 중요하지만 요즘에 여러분들 보시면 자율주행 차량,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들이 교통사고를 냈을 때 누구의 책임인가가 지금 불분명하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 차량 제조자의 책임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차량 운영한 택시 회사의 책임이 될 민사법적으로는 뭐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국제법적에서도 무기를 제조해서 수입해서 사용하는 국가가 모두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무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직 논의된 프레임이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모여서 논의를 정말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기존에 이제 이런 AI 기반의 자율적인 무기들은 사실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보다는 소수의 몇몇 나라들이 이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설명이 되셨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예, 앞에 마이크 좀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실에서 나온 김원재 행정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국가안보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아주 좋은 또 성숙한 이렇게 AI 모델을 가지고 이거를 군사 지휘 체계에 통합을 시켜서 저희가 뭐 전장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반대로 저희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저희와 같은 수준의 어떤 AI 모델을 지휘 체계에 그 통합한 어떤 적국이나 아니면 저희보다 더 좋은 AI 모델을 가지고 있는 적국을 상대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 저희가 게임 이론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좀 서브옵티멀한 결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돼서 다 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거는 아마도 이진 소장님께서 해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AI 군비 경쟁 가열되면 어떡해요? 지금 AI 산업은 정확하게 옛날의 군비 경쟁하고 똑같습니다. 돈 들일 만큼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 미국을 이길 방법이 지금으로선 거의 없다시피 한 정도죠. 그래서 만약에 리소스를 얼만큼 쓸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솔직히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인간과 AI가 협업하는 거를 만들려고 하면은 각각의 AI가 똑같은 데이터를 보면서도 자기의 입장에서 그걸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똑같은 데이터를 3번 다른 방법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니까 돈이 3번이든 4번이든 여러 번 돈이 더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나와 있던 최소한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외국의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법은 원소스에서 한 번 학습시킵니다. 물론 굉장히 여러 번 그러니까 깊은 다층적으로 하긴 하겠지만 편향 자체를 여러 개를 두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어떤 지금 현재의 기술로서는 그런 거를 파인 튜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프로파일링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프로파일을 만들거나 파인 튜닝을 통해서 하는 것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데이터 셋이 같기 때문에 거기서 한계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그 이상 하기는 뭐 아무리 미국이라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정말 경쟁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라는 가정하에서 제가 아까 상상을 해본 건데요. 돈이 어차피 많이 드는 거라면 많이 쓰는데 대신 방법을 바꿔보자. 정말 어떤 그 롤플레잉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친다면은 각각의 참모가 생각할 법한 똑같은 데이터를 놓고요. 해서 각자의 데이터셋을 만들고 돈은 더 들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하나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롤플레잉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돈을 적게 들이는 또는 리소스가 적은 군사 강국이 아닌 데 유일한 희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딱 아까 질문을 하시고 있던 손 들었던 계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좀 잠깐 왜냐면 우리 저 안보실에 온 행정관께서 이 정답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질문을 하신 거고 여기 플로어에 있는 모든 분들의 의견으로 뭐 답을 주십사고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도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요 장관님께서 좀 의견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 장관님만 좀 의견을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잘 지키자고 우리가 이런 지금 사실 세션도 하는 건데 AI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AI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우리보다 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국가 간의 이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AI 기술이 발전된 나라와 어떤 경쟁을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어렵겠지만 앞으로 미래에 그게 뻔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이라든지 여하튼간에 잠재적인 그런 상대국들이 계속해서 발전시키면서 우리를 괴롭힐 거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지만 뭐 예를 들어서
군의 작전뿐만 아니라 인사, 군수, 교육훈련, 정보, 뭐 기타, 뭐 기상부터 해가지고 모든 분야에 우리도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런 것은 분명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확한 데이터를 계속해서 우리가 축적할 수 있도록, 결국은 데이터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 데이터들의 외부로부터의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도록 사이버 보안을 철저히 하면서 그런 자료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우리 지휘관 참모들이 정확하게 그런 지휘 결심을 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만에 하나 전쟁을 한다 그러면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국제적인 평화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국제 협력, 우리가 우호적이고 동맹국이고 이런 국가들 간에 이런 것들을 힘을 잘 합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정부가 해 나가야 된다. 뭐 저희 안보연구소도 그런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내용들을 저는 강조했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주최측에서 조금 주셨는데 어느 정도 쓰시면 되죠? 10분 정도 더 괜찮아요. 아, 그래요? 혹시 아까 뒤에 손 드신 분 저기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드릴까요?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입니다. 김덕수입니다. 이제 그 인공지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간단히 코멘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고요. 그런데 우리가 인공지능 AI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머신러닝하고 딥러닝하고를 다 섞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할루시네이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답을 이상하게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딥러닝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머신러닝에서는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부분은 어플라이드 매스 쪽에 해당이 됩니다. 통계학이라든지 옵티마이제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까 여기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신 분 안보연구소라고 그러셨나요? 그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 장관님도 다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모든 문제를 전부 다 딥러닝식으로 푼다고 그러면은 데이터도 무지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들고 거짓말도 많이 해요. 그러나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딥러닝, 부분적인 머신러닝 기술들로 다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거는 해석적으로 모델링을 한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 문제를 잘 이해했을 때, 아까 말씀하실 때 메타 모델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스몰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 이야기하시면서 메타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바로 수학적인 아키텍처, 그 스트럭처를 이해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딥러닝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터디를 해서 머신러닝으로 풀 수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수학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을 수학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또 안 되는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LLM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야 된다. 그 구분을 좀 하라고 말씀을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뒤에 아까 손 드신 분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소속 말씀해 주시고요. Okay, thank you very much. I'm called David Munyoa. I'm from Uganda, from the Ministry of Defense. My question is related to the second last person. In our country, we have situations of irregular warfare or unconventional warfare. So in that case, applying AI in an adversary which does not use military tactics, military principles, I think it becomes a very big challenge to even make the AI learn how to predict how such an enemy will behave. So I don't know whether we can collaborate, because through our experience in fighting unconventional warfare, I think we can collaborate and we find ways of how we can populate the data set for the machine learning. So it's not really a question, but I think we need to go wider
in terms of how we use AI in military aspects. Because the world we are in today is more of unconventional warfare instead of the normal conventional warfare, where you have the company commander and so on, up to division level, up to the strategic level.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어떻게 수장님께서 균형이 One. Okay. So yeah, I understand the questions, and today the first things that we see, especially from the intelligence point of view, is to collect the ability to collect the informations. It doesn't need to be strategic. It doesn't need to be AI country. It can be very neighborhood countries. They always leave digital footprints from communication, from messages, from internet traffic, from locations. They will be always digital. Today, everything has been going from satellite to mobile to Wi-Fi. There is many digital footprints. The main thing is when we have all this information to find the main threats about who are the peoples and how we want to conduct our investigations. For example, in Uganda, it could be like persons who are killing rhinoceros or elephants. We want to find those peoples. We know that those peoples will try to avoid any type of communications, but they will need to sell the ivory, all this information. It could be starting from OSINT, finding the networks from telegrams, finding all these networks, finding then after their phone number, then starting on tracking them, and so on and so on. So they will leave always a digital footprint. We need to know from all what we collect where we need to start to have our final result for our investigation. 네, 이제 좀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을 통해서 논의됐던 것들이 책임 있는 AI의 군사적 이용, 어떤 방향 설정을 위한 국제 협력의 어떤 방향 설정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발제와 토론해 주신 네 분의 패널리스트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장시간 끝까지 플로에서 경청해 주신 청중 여러분들께도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